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행동론 기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영역은요. 논술 두 문제는 관여하고 태도, 다속성 태도 모델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술은 각각 요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출제됐던 그 문제 중에 재출제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술 문제, 관여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여는 예전에 2012년도에 관여 이론이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이거 외에도요, 관여는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관여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 다음에 F12 모형에 2013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정교화 가능성에 2015년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게 다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다시 출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속성 태도 모델도 2016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계획된 행동 모델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드워드 홀의 맹당문화, 이것도 2012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준거 집단, 준거 집단도 2013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학습, 이것도 2016년도에 출제가 됐죠. 최초로 출제된 거는 이제 점화학과 구성학과 요게 이제 최초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문제 중에 5개 문제가 예전에 출제됐던 게 비슷하게 다시 출제가 됐어요. 올해 시험 보면은 이제 마케팅 관리론도 그렇고 소비자 행동론도 그렇고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상당수가 다시 비슷하게 제일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출 문제 잘 분석하시라. 기출 문제만 분석을 해도 반타적 이상은 충분히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관여의 개념 그리고 지속적 관여, 상황적 관여. 이거는 뭐 다들 문제없이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 관여는 소비자 관여하고 제품 관여죠. 그리고 상황적 관여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 소비자 관여하고 제품 관여 예를 충분히 들 수 있고, 그리고 상황 관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선물 상황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죠. 정교화 가능성에서 관여에 따라서 태도 형성, 고관여는 높은 정보 처리 동기화 능력, 중심 경로로 정보 처리하고 확고하고 지속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그리고 저관여는 낮은 정보 처리 동기화 능력, 주변 경로로 정보 처리를 하고 미약하고 일시적인 태도가 형성된다. 이게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 따른 태도 형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시사점은요. 일단 중심 경로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 처리 동기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관여 상승 전략. 이 관여를 상승시키면 정보 처리 동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력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게 좋아요. 기타 불완전 광고, 양면 광고도 효과적입니다. 불완전 광고는요, 소비자 스스로가 완성시키게 되죠. 소비자 스스로 완성시킨다는 게 이 정보 처리 동기화 능력을 가지고 중심 경로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얘기죠. 양면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과 부정을 모두 제시를 하면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처리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학식 교재에 보면은요, 만약에 저관여 제품의 선도 기업이다. 저관여 제품의 선도 기업이라면 일부러 주변 경로로 정보 처리를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학식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주변 경로의 단서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하고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F12 모형이죠. F12 모형의 제품군 특성을 예를 들어 설명해라.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술해라. 제품군 특성 각각 이런 제품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고관여 제품의 좌뇌 소구형이죠. 저관여 제품의 좌뇌 소구. 그리고 고관여의 우뇌 소구, 저관여의 우뇌 소구. 그리고 각각의 태도 형성 과정은 이렇게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품 특성을 사례와 함께 같이 적어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써라. 이게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관여 좌뇌 소구형이라면은 인쇄 매체라든가 인적 매체가 적합하고 크리에이티브는 진실성을 담아라. 그리고 전달인은 전문의지 좋다. 요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마케팅 전략은 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충분히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마 대부분 다 별 문제 없이 다 기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다속성 태도 모델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다속성 태도 모델하고 확장된 PC바이 모형 이게 이성적 행동 이론입니다. 이 학식 교재에는 아마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두 문제는요 2016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새로 추가가 된 게 요 계획된 행동 이론이에요. 이 계획된 행동 이론도 주의 깊게 보시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다속성 태도 모델에서의 그 태도 형성 과정은 요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평가 대상의 부각된 속성 I에 대한 개인의 신념 강도 그리고 부각된 속성 I에 대한 개인의 평가 점수의 고배합으로 태도가 형성된다. 그리고 사례는 교재에 보면은 자동차 평가 사례가 나와 있죠. 자동차의 중요 속성이 안전성, 편의성, 경제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념 강도와 평가 점수를 가지고 평가한 사례가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쭉 사례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 행동 이론 또는 합리적 행동 이론 이게 PC바이 확장 모형인데요. 요게 그 모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도예요. 태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요 내용인데 여기서 이성적 행동 이론은요. 여기 핵심은 요겁니다. subjective norm. 이 주관적 규범이라는 게 첨가가 된다라는 게 이성적 행동 이론이에요. 그러면 요 주관적 규범은 뭐냐? 규범적 신념 플러스 개인의 수능 의지 요게 주관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장이다. 뭐 대기업 사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사장님이다. 사장님이 만약에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장님 개인은 SUV의 호감적 태도를 형성시켰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직원들이 그래도 SUV보다는 제네시스를 사장님은 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사장님이면은 제네시스 정도는 타줘야 된다라는 게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적 신념이다라고 쳐보자고요. 그걸 규범적 신념이라고 쳐보고 그리고 또 그 사장님은 직원들의 말을 잘 수용하는 그런 사장님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비록 SUV의 호감적 태도를 형성시켰다고 해도요. 이 주관적 규범 때문에 제네시스의 구매 의도가 형성하게 되는 거 요게 주관적 규범입니다. 따라서 이성적 행동 이론에서는 요 주관적 규범이라는 게 뭔지 요것만 잘 써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추가로 계획된 행동 이론은 뭐냐? 여기 지금 태도가 있죠. 그리고 주관적 규범이 있죠. 보시면 perceived behavior control 그래서 지각된 행동 통제가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여기 계획된 행동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지각된 행동 통제라는 건 도대체 뭐냐? 통제 신념 플러스 지각된 능력에 요걸 합한 게 지각된 행동 통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예에서 이제 제네시스의 구매 의도가 형성됐죠. 자, 그리고 통제 신념이라는 거는 그걸 할 수 있는 개인의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를 구입하는데 자금 조달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통제 신념은 높게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네시스가 뭐 반도체 대란이니 어쩌니 이것 때문에 6개월 후에나 인수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이 지각된 능력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인의 신념이 지각된 능력인데 이 지각된 능력이 이렇게 돼버리면 하락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 통제 신념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각된 능력이 하락해서 지각된 행동 통제가 낮게 나타나요. 결국 이 지각된 행동 통제에 의해 가지고 제네시스의 구매 의도가 하락하게 되는 거 요게 계획된 행동 이론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행동 이론은 여기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이게 뭔지 요거를 잘 써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이 다속성 태도 모델과 PC바이 모형 PC바이 모형 그러니까 이성적 행동 이론하고 계획된 행동 이론 여기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이 그림하고 같이 요 서브젝티브 놈이라는 거하고 퍼시비티 비헤이비어 컨트롤 요게 뭔지만 잘 기술을 했으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화가 이게 맥락 문화가 출제가 됐죠. 예, 이것도 2012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고맥락 문화는 이런 문화고요. 저맥락 문화는 이런 문화예요. 여기서 차이점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랬으니까 이것 중에 네 가지를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의 정의를 쓰고 예, 여기에 따른 그 차이점 네 가지 이거 중에서 네 가지를 쓰면은 문제 없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고 또 평이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거 집단의 영향력, 예,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였죠. 예, 이것도 2013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규범적 영향에 대해서 써라. 그리고 제품 특성에 따른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써라. 그랬으니까 개념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예, 집단으로부터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려는 실용적 목적으로 집단의 신념 규범에 순응하는 영향력이 요게 규범적 영향 또는 실용적 영향력이에요. 이 실용적 영향력은요, 예, 소속 집단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집단의 보상 처벌이 예상되거나 또 개인의 행동이 쉽게 관찰될 때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특성에 따른 영향력은요, 제품 사용이 타인의 눈에 띄는 공공 제품일 때 요 실용적 영향은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필수품보다 사치품인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소비하는 경우보다 함께 소비하는 경우,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맥주를 마신다라고 하면 이때는 브랜드 선택에 신중을 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규범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 특성에 따른 영향력도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효과도 많이들 연습을 하셨죠. 예, 이것도 2016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델 특성하고 관찰자 특성을 각각 세 가지씩 써라. 예, 모델은 매력적이고 신뢰할수록 그리고 높은 지위와 전문 지식을 가질수록 관찰자와 유사할수록 예, 요게 요렇게 세 가지를 이학식 교재에 써놓고 있습니다. 이 이학식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찰자 특성도요. 예, 의존적인 성향이 높은 여성이나 청소년일수록 예, 모델 효과가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자아 존중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낮을수록 예, 모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또 모방 행동으로 만족한 결과를 얻을수록 예, 모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학식 교재에 쓰여져 있어요. 이것도 뭐 충분히 문제없이 다들 해답을 작성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화 효과하고 구성 효과 요게 최초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 라서나 교재도 마찬가지고 황영철 교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성 효과하고 대조 효과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도 구성 효과하고 대조 효과를 그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예, 점화 효과하고 구성 효과를 각각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뭐 오히려 그 구성 효과, 대조 효과 비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쉬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점화 효과라고 하는 거는 앞선 정보에 의해 형성된 신념이 뒤에 있는 정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접하면 버스나 기차를 예매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 이게 점화 효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학식 교재에 보면 이 점화 효과를 장기 기억의 지식 구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식 구조 안에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프라이밍이죠.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재 처리하는 정보의 양과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학식 교재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점화 효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기술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효과는요, 예,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한 심리 현상이죠. 대안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효과, 이게 구성 효과입니다. 보통 이제 사례는 이런 사례들이 보통 교재에 많이 나와 있어요. 황영철 교재하고 라서나 교재도 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임종원 교재에 들어가 있던 사례예요. 대안 1, 대안 2 둘 다 똑같습니다. 예, 4인용, 6인용. 그러니까 대안 2는 이것저것 깨져가지고 결국 대안 1과 대안 2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2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구성 효과죠. 이게 참고로 이학식 교재는 요 구성 효과 사례를 큰 접시 위에 놓인 햄버거, 작은 접시 위에 놓인 햄버거, 요런 사례가 아마 기록돼 있을 겁니다. 이제 작은 접시 위에 있는 그 햄버거가 훨씬 더 크게 보이죠. 크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되는 거, 요게 구성 효과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소비자 행동론 문제도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대부분 다 충분히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 기출 문제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예,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시장 조사론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